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류이경 작가님의 소설집 붉은 나무의 언어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제목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류이경 작가님의 소설집은 중복된 소재가 전혀 없는 다채로운 이야기로 독자님들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퍼즐 맞추기. 유이경. 닥닥 인중을 밀던 손을 그대로 멈춘 채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거울 속을 응시했다. 얼굴의 절반이나 하얀 칠을 한 남자가 면도기를 쥔 채 마주보고 있었다. 얼핏 앰뷸런스의 다급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를 곤두세웠지만 덜 잠긴 샤워기가 떨어뜨리는 물방울 소리만이 욕실의 정적을 깨웠다. 그는 다시 움직였다. 맹꽁이 울음보같이 부푼 볼 가운데 밀대를 밀고 지나간 눈발처럼 금세 붉은 길이 났다. 목 울대에 이르자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얼굴에 있던 거품이 거의 사라지자 그는 뺨을 쓰다듬으며 거울 속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눈두덩이가 들어가고 볼이 폭 꺼진 얼굴.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거였다. 아내는 수염이 덥수룩한 그의 얼굴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곳을 다녀간 아내가 방학이 되면 오겠다고 한 것이 벌써 한 달 전이고 그 다음 날부터 수염을 깎지 않았으니 정기 면도기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푸르스름한 턱과 구렛나룻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다. 걸리는 거 없이 매끄러운 감촉을 느끼며 면도기를 씻어 제자리에 꽂았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 그는 아내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말끔히 면도를 했다. 다시 소리가 들렸다. 앰뷸런스 소리였다. 방금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는지 급박한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뛰는 소리다. 그는 세수를 하려다 말고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밖은 아무런 소란도 없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말매미가 시끄럽게 울고 있었고 지나는 사람의 양산만 꽃잎처럼 떠 있었다. 그는 다시 욕실의 거울 앞에 다가섰다. 수염을 말끔히 밀어서 그런지 아까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미간에 주름이 몇 개 보였다. 벌써 주름이 생기다니 어쩐 일이야? 어제, 일주일 전,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그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려고 집중하면 머리가 아파왔고 그 때문에 생긴 습관이었다. 최근에는 생각하기 싫은 것들을 곧잘 머리에서 비워냈다. 밥 3끼는 꼬박 챙길 수는 있지만 일상이 허물어져 버릴 때가 많았다. 밖에는 나가기 싫어서 차는 진즉에 팔아버렸고 아주 가끔 밖에 다닐 일이 생기면 전화로 택시를 불렀다. 하지만 머리 비우는 일이란 평생 해오던 일과는 무관했다. 이를테면 그림을 그리는 일, 그런 것은 머리를 아무리 비워내도 변함없이 생각났다. 점차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얼굴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세월이 빨리 간다 해도 미간에 벌써 내천자를 그리다니. 게다가 기민머리가 희끗한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앞머리에 젤을 조금 발라 절반은 옆으로 넘기고 나머지로 이마를 가렸다. 그는 화장실에서 나와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는 청바지를 걷었다. 거실로 들고 온 청바지는 잘 마른 명태처럼 뻣뻣했고 통이 꽉 끼어 좀 불편했다. 하지만 곧 부들부들해질 것이며 다리를 넣고 허리를 채웠다. 정각 4시. 아내를 태운 버스가 도착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 오후 5시에 아내가 탄 시외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할 것이다. 그는 운동 삼아 걷기로 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천천히 걸어도 버스 터미널에는 여유있게 도착할 것이다. 1층을 누르고 잠시 승강기 앞에 서 있자 문이 열리며 옆집 여자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총각 같으세요. 어디 가세요? 아, 네. 집사람 마중 나갑니다.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는가 싶더니 이내 평온한 얼굴이 되었다. 시장을 다녀온 듯 여자의 바퀴 달린 장바구니에는 검은 봉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저렇게 비닐봉지를 많이 쓸 거라면 장바구니를 뭐하러 가져가나? 바보같이. 그녀의 허리는 굵은 타이어 하나를 감춘 듯 불룩했다. 승강기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고개를 까딱이며 얼른 닫힌 버튼을 눌렀다. 불쏘시개 같은 그녀의 사자머리가 문 밖으로 사라지자 그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문이 닫히며 여자는 분명 뭐라 말을 했지만 아저씨라고 시작한 다음 말들이 문에 잘려 듣지는 못했다. 미처 타지 못한 말꼬리는 아마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겠지만 어차피 내용 같은 건 궁금하지 않았다. 1층에 내리자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있던 흰머리의 경비가 허리를 펴고 인사를 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환한 얼굴은 아니었다. 밖을 나갈 때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는 지나친 친절이 갈수록 불편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경비가 한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이웃들은 한결같았다. 아주 가끔 외출하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건물 모퉁이를 돌아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의 등짝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잦은 외출이 아니므로 그는 사람들의 그런 오지랖을 모른 척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더했다. 여자가 너무 젊어 보이는데 혹시 이상한 사이 아냐? 그런 수군거림을 들은 적은 없었지만 이사 온 첫날부터 바라보는 눈빛이 좀 그랬다. 하지만 그들의 이상한 친절과 관심은 아무래도 좋았다. 이웃이 친절하든 말든 오늘은 한동안 떨어져 지내던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인 것은 확실하니까. 성큼성큼 화단 앞을 지나갔다. 배롱나무는 연한 핑크와 진한 핑크 꽃을 가지마다 한 움큼씩 매달고 있었고 깻잎 같은 잎을 가진 수국은 하늘빛과 연핑크의 꽃덩이를 무성히 키우고 있는 중이었다. 아내는 수국을 좋아했다. 언젠가 그는 수국이 환하게 핀 그림이 있는 인견 블라우스를 아내에게 사준 적이 있었다. 마음에 들었는지 여름만 되면 아내는 그걸 입고 다녔다. 소담스럽게 불룩한 가슴 위에 수국의 나비가 곧장 내려앉을 것 같은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수국만큼이나 좋아하는 꽃이 하나 더 있었다. 넝쿨 장미였다. 언젠가 단독주택에 살면 하얀 나무 담을 세우고
빨간 넝쿨 장미로 장식하자고 했었다. 걸음을 재촉하여 큰 길과 닿은 아파트 담자락을 따라 걸었다. 담장에는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던 붉은 넝쿨 장미가 노랗고 키 작은 꽃술을 보이며 꽃잎을 뒤집는가 하면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봉오리가 꽃잎을 앙담은 채 촛불처럼 비죽이고 있었다. 도로는 따가운 햇살에 한창 달아올라 있었다.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표피에 꼬물거리는 환영 동물이 파고드는 것 같았고 그 위를 지나는 자동차는 더운 숨을 뿜어내며 지나갔다. 길게 몰려다니던 차량의 행렬이 뚝 끊어지면 자동차 소리에 먼 호공으로 밀렸던 매미 소리가 도로에 분주히 내려앉았다. 일정한 속도로 울던 매미가 어느 순간 숨 넘어갈 듯 울어댔다. 어느새 그는 느릿한 걸음을 고쳐 걸으며 심박수가 빨라짐을 느꼈다. 앵앵 앵앵 2분의 1 박자로 빨라진 소리가 길게 꼬리의 톤을 높이며 그를 따라왔다. 어떤 절박한 심정이 되어 빨리 걷던 그는 커다란 경적을 울리며 지나는 화물차에 퍼뜩 고개를 들었다. 차도 가까이 가던 그가 땀을 훔치며 고개를 들자 매미는 다시 종전의 속도로 울다 쉬고 울다 쉬었다. 걸어서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가 도착하려면 아직 20여 분 남았다. 나른한 오후의 대합실은 다른 날보다 많이 북적였는데 휴가를 떠나려는 여행객들의 커다란 배낭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그들은 선글라스를 낀 채 원색의 모자를 손에 들고 서성이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텔레비전을 힐끔거리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잠시 아내가 도착할 곳으로 고개를 돌린 사이 간헐적으로 들려오던 웃음과 함께 사람들의 말소리가 뚝 끊겼다. 이어 산발적으로 들리는 탄식과 함께 실내는 짧은 침묵 속에 가라앉았다. 그는 앉아있던 사람들마저 일어나 일제히 바라보는 어느 한 곳을 바라보았다. 일순간 정막에 든 대합실을 둘러보았다. 벙어리 매미같이 벽에 붙은 텔레비전에서는 휴가철 여행객을 가득 태운 고속버스와 대형 트럭 간 추돌 사고를 속보로 전하는 중이었다. 대형 사고가 난 것 같았다. 누군가 다가가 볼륨을 키우려 하는 것 같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화면에는 경찰차와 견인차 그리고 앰뷸런스 여러 대가 서로 엉켜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는 자기의 멱살을 잡았다. 머릿속이 하얗고 몸이 떨렸다. 볼륨을 높이지 못하자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다. 벙긋거리는 입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구태여 듣지 않아도 화면 가득한 사고 현장은 거기 있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아이고, 저걸 어째. 세상에.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몇 명은 죽었겠는데? 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몸을 떨었다. 안 돼! 그가 내지르는 외마디 소리에 몇 사람이 돌아봤다. 화면을 가득 메운 사고 현장에서는 부상자를 태운 앰뷸런스 몇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떠났다. 삐뽀삐뽀 소리가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앰뷸런스가 주변에 있는 차량에 막혀 잠시 주춤거렸다. 손가락을 머리카락 속에 찔러놓고 머리를 흔들던 그가 다시 비키라고 외치자 누군가 다가왔다. 아는 사람이 저기에 탔느냐고 물었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다시 괜찮아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은 자막에 나오는 사고 차량의 노선을 그에게 읽어주며 또 물었다. 아는 사람이 저기 탔느냐고. 한동안 떠있는 화면 아래 자막을 한자 한자 자세히 읽어보던 그는 아내가 탄 버스와 노선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그에게서 앰뷸런스 소리가 차츰 잦아들었다. 교통사고 속보가 끝나고 멈췄던 예능 방송이 다시 이어졌지만 가슴이 아리고 개운하지 않았다. 그는 즐겨보지도 않는 예능 방송을 한동안 멍한 얼굴로 바라보다 무언가 지나며 툭 다리를 건드리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다. 시계를 보니 버스의 도착 시간이 가까웠다. 잠시 버스의 하차장이 잘 보이는 의자에 앉아 멀리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 먼 곳에 하늘과 맞닿은 먼 산이 멍처럼 퍼렇게 보였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별로 내세울 것도 볼 것도 없는 이 도시에 도착하는 버스는 그리 많은 사람들을 내려놓지 못했다. 바닥이 기름으로 몇 군데 검게 번뜩이는 하차장에는 역한 냄새와 매연으로 구역질이 났다. 버스는 후끈한 열기를 길게 뿜으며 정시에 도착했다. 버스의 문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기운과 함께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 발을 내딛는 그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찡그렸다. 맨 끝에 아내가 있었다. 촘촘히 짚어가는 시선이 아내와 마주치자 그가 손을 흔들었다. 미소를 지으며 미소를 짓는 아내는 연한 핑크 바탕에 커다란 하늘색 수국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내렸고 함께 트렁크를 꺼냈다.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 동안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언제나 한 손에 다 들어오던 손이 차가웠다. 아내는 버스 안이 추울 정도라고 했다. 민소매인 어깨를 감싸자 아직도 서늘한 맨살이 부드럽게 만져졌다. 순간 아내가 움찔하는 것 같았다. 아내가 감기라도 걸릴까 근심스런 얼굴이 되어 다시 손을 잡았다. 아내는 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 잘 지냈지? 오늘 정말 멋진데?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아내가 말했다. 무슨 말씀? 우리 미라가 더 멋진걸. 다들 아가씨인 줄 알겠어. 그러고 자꾸 아빠라고 하지 마. 그게 뭐야, 애들도 아니고. 그럼 뭐라 할까? 여태 부르던 애로 불러. 자기도 좋고 오빠도 좋고 여보도 좋아. 새삼스럽기는. 그럼 난 상순 씨로 할래. 이름은 자꾸 불러야 좋은 거래. 그래? 그동안 잘 지냈어, 미라씨? 아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 컨디션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이쪽을 힐끔거리는 주변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오늘만큼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날이었다. 택시는 경비실 앞에 그들을 내려주고 정문을 빠져나갔다. 아내가 경비에게 인사를 하자 경비가 말을 받았다. 어서 와요. 오랜만이네. 별일 없지? 그는 경비의 말이 불쾌했다. 왜 말을 올렸다 내려? 자기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남의 여자한테 말이야. 하지만 그의 생각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고 경비는 여전히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현관문을 열자 집에서는 린시드 냄새가 몰려왔다. 외출하기 전 집안 정리를 하느라
화구들을 방으로 몰아넣었지만 여전히 눌러앉은 냄새는 어쩌지 못한 것 같았다. 반쯤 열어둔 창문을 활짝 열자 후끈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여름이 되어도 찬물로 샤워를 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보일러의 온수 버튼을 눌렀다. 서울에서 교사로 있는 아내는 날이 가도 여전히 어려 보이고 예뻤다. 그야말로 세월과 무관한 듯 미소 짓는 그 얼굴을 보면 그 누구라도 함께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거실 벽에는 그런 미소를 머금은 아내의 초상화가 오래전부터 걸려 있었다. 샤워를 마친 아내가 어느새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다. 그가 건네는 냉수 한 잔을 들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아내가 자신의 초상화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던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한동안 흐르던 정적을 매미가 큰 울음으로 깨웠다. 소리를 따라 둘은 베란다로 고개를 돌렸다.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아파트 단지는 오래된 나무가 많았다. 담장 옆 키가 큰 측백나무는 자꾸만 기울어 뿌리는 안에 몸은 대부분 밖으로 나가 있었다. 화단에 있는 백일홍도 남양인 주차장 쪽으로 점점 기울어 해마다 자라는 남쪽 가지는 번번이 잘리고 말았다.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지 작업을 하는 날이면 빤히 내려다보며 이번엔 이쪽, 다음엔 저쪽 차례임을 눈으로 어림하곤 했었다. 그다지 씨알이 굵지 않은 감나무는 가을이면 그 아래 떨어지는 홍시로 질펀한 얼룩을 만들기까지 누구의 손도 타지 않았지만 씨알 굵은 대추나무는 추석이 임박하면 어느 틈에 몽땅 털리곤 했다. 지금 울어대는 저 매미 소리는 베란다 바로 아래에 있는 백일홍 나무에서 날 것이었다. 그는 대화를 방해하듯 거실을 가득 채운 울음을 너그러이 들어주었다. 매미 소리에 신경을 쓰는 사이 다시 그림을 보고 있던 아내가 물었다. 요즘은 주로 뭐하고 지냈어? 뭐 별로. 요즘은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 앰뷸런스가 너무 자주 다녀. 너무 자주 다녀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뭘 집중하기가 좀 그렇다니까. 그랬구나. 개운해. 시스니 좀 살 것 같네.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던 아빠 옛날 얘기 좀 들어볼까? 뭐야, 오자마자 또 그 얘기 타령이야? 다 까먹은 거야? 별로 오래된 일도 아닌데 아무렴은 그때 일도 생각이 안 나려고.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진짜? 그럼 해줘봐.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좋아. 연애하는 기분이거든? 언제부턴가 아내는 종종 예전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아내는 곧잘 즐거워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귀여운 아내의 반응을 보는 것이 더 즐거웠다. 유치하다며 관두려는 마음이 들었지만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아내가 행여 서운해할지 몰라 입을 열었다. 지금 입은 그 옷이 독서실에서 내가 첫 월급 받고 선물해 준 거 알지? 그거 입으니 딱 학생 같네. 자, 시작합니다.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이 옆 동네에 살았는데 선녀의 이름은 미순이었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뻐서 모두들 좋아했죠. 근데 워낙 도도해서 누구 하나 말 붙이기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운명이었는지 미순 앞에 떡하니 왕자님이 나타났죠. 그건 바로 옆마을 상순 왕자였어요. 아빠, 장난하지 말고.
알았어. 어릴 적 그렇게 당신과 내가 만났다는 거야. 함께 미술대회 나갔지. 둘이 알긴 했지만 더 친해진 것은 같은 대학에 가고 나서였어. 처음부터 당신이 날 좋아했는데 아닌 척한 거지? 다 안다고 시침이 뗀 거. 어떻든 전공은 달라도 우린 늘 붙어 다녔어. 선녀에게 흑심을 품은 나무꾼들도 있긴 했지만 내가 나무를 다 베어버렸지. 우리가 어디 한두 해를 만났어야지. 어딜 감히? 그는 아이 앞에서 동화 구연하듯 하다가 시계를 보며 허기를 느꼈다. 벌써 저녁 때였다. 아내는 제일 잘하는 것이 라면 끓이는 것이라며 냄비에 물을 올렸다. 라면에 계란도 넣지 않고 김치 없이 먹어야 깔끔하다는 아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객지 생활을 하면 바뀔 법도 했지만 그는 지금도 자신과 같은 습관을 가진 아내를 보자 역시 일심동체란 생각에 흐뭇한 미소가 새어나왔다. 조그만 접이식 식탁에서 라면을 가운데 놓고 둘이 마주 앉았다. 웃음이 났다. 아, 옛날엔 이 라면으로 점심을 많이 때웠지. 대학 다닐 때 내가 독서실 알바를 한 적이 있었잖아. 공부는 해야겠고 돈은 없고 해서 독서실 총무를 했었지. 말이 총무지 완전 잡부였어. 들어오는 학생들 접수부터 시작해 청소도 혼자 다 했고 학생들 치닥거리도 도맡아 했어. 거기서 라면을 지겹게도 먹었지. 지금이야 즉석밥도 팔지만 그때는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얼마나 번거롭든지. 시켜 먹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돈이 문제였지만. 남들은 지겹게 먹은 건 잘 안 먹던데 아빠는 안 그러네. 모르겠어 아빠. 어서 드세요. 아빠라고 하지 말라니까. 난 남편한테도 아빠라 하는 여자들 보면 이상하더라. 애도 아빠, 아내도 아빠. 뭔 족보가 그러냐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아내는 뭔가 말하려 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지겨웠던 라면이지만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먹으니 맛이 괜찮았다. 음식이란 건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런 존재였다. 지겨운 라면도 새롭게 하는. 자기가 공부한다고 자주 못 봤을 때야.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 그때 저 그림도 없었더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내 지갑에 껴있던 당신 반명한판 사진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었어. 공부하겠다는 사람 쫓아갈 수도 없고 말이야.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크게 그렸지. 신들린 것처럼 밤새워 그렸어. 내가 그때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그렸는지 시간까지 잡아뒀나 봐. 시간이 멈춘 것 같지 않아? 그림이 시간을 먹어버렸어. 아니, 저 그림보다 더 젊고 이뻐진 것 같기도 하고. 좌우지간 당신의 시간은 멈췄어. 아내가 머리를 젖히고 자신의 초상화를 바라봤다. 그는 미소까지 머금은 아내의 초상화와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일순간 어떤 슬픔이 아내의 얼굴을 지나갔다. 볼을 실룩거리는 아내가 입술을 깨무는가 싶더니 다시 좀 전의 표정이 되어 또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얘기할 게 뭐 있어. 공부 잘하는 당신은 선생이 되었고 나는 그림만 그리게 되었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끝.
그런데 말입니다. 나무꾼은 아직 선녀 옷을 보여주지 않고 있답니다. 절대로 안 보여줄 거래요. 아이 셋 낳기까지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언제 아이 셋을 갖냐고. 셋은커녕 아직 하나도 없는데. 어서 쬐끄만 꼬마 미순이가 생기면 좋겠다. 이름도 당신과 내 이름 하나씩 따서 미라, 상순을 섞으면 부를 만한 건 미상, 상미, 순미? 모르겠다. 나중에 짓지 뭐. 너무 촌스러운가? 아니, 좋아. 옛날 이름 같지만 그래도 정겨워. 미순이 좋은 것 같아. 미순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아내가 그를 빤히 쳐다보며 재촉하듯 물었다. 별로. 아참, 아까 대합실에서 당신 기다릴 때 텔레비전에 교통사고 난 거 나왔거든? 나 망신당할 뻔했잖아. 난 앰뷸런스만 보면 왜 그리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탄 버스가 사고 난 줄 알았거든. 진짜 10년 감수했다니까. 옆집 아줌마는 왜 그리 말이 많은 거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꼭 할머니 같아. 일일이 다 참견하고 말이지. 당신은 나이 들어도 절대 그러지 마. 민폐야, 민폐. 아까도 승강기 앞에서 잠깐 봤는데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내가 타고 내려가는데도 계속 뭔 말을 하더라니까. 전부터 말이 많긴 했지만 보기만 하면 꼭 어디 가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아, 그랬구나. 예전에도 만나면 어디 가냐고 물었구나. 고개를 끄덕이던 아내는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그도 피곤하긴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그동안 일에 치여 너무나 피곤하다며 작은 방에서 혼자 푹 자겠다고 했다. 그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혹시라도 여리여리한 아내가 병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했다. 그는 특별히 소득이 없는 자신에 비해 거의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한 아내가 측은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평소에도 늦게 퇴근하고 방학이라 해도 학교에 나가는 일이 많은 아내였다. 그러다 얼마 전 먼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된 아내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출퇴근을 했고 이곳 집에는 좀처럼 자주 올 수 없게 되었다. 아내가 깰까 싶어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간 그는 막 잠이 든 아내의 입술에 입을 살짝 맞추었다. 정말 사랑스런 아내였다. 분명히 천사가 잠을 잔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아내의 초상화를 새로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벽에 걸린 것은 너무 오래되었고 실물보다 덜 예쁘게 보였다. 이참에 더 크고 제대로 그려서 걸어둘 작정이었다. 아내가 의자에 앉은 모습을 그릴까, 서 있는 모습을 그릴까, 긴 생머리를 늘어뜨릴까, 올림머리를 할까. 청순한 이미지를 위해 어떤 색도 들어가지 않는 연필 초상화로 그리기로 작정한 뒤에야 그는 뒤늦게 잠에 들었다. 다음 날 눈이 부신 그는 잠에서 깼다. 해가 뻔히 그의 침대에 올라와 있었고 시간은 9시가 넘어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난 그가 거실에 나오자 어디선가 조곤조곤 말소리가 들렸다. 말소리는 현관 밖에서 나는 소리였다. 현관문을 살짝 열자 아내와 옆집 여자는
깜짝 놀라며 하던 말을 끊었다.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옆집 여자가 커다란 소리로 웃으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봤더니 할 얘기가 많네요. 아, 네. 그럼 잘 부탁해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들어와 현관문을 닫았다. 뭘 부탁했냐고 묻자 아내는 별거 아니라고 했다. 집 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보이면 도둑일 수 있으니 눈여겨봐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했다. 그는 남자 혼자 있는 집에 무슨 도둑 걱정이냐고 말을 하다가 문득 집만 가득 쌓여 있는 창고방을 생각했다. 혹시 그 방에 감 나가는 게 있지는 않을까? 아내는 그곳에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짐을 쌓아두었으니 그대로 놔두라고 했었다. 책이나 서류가 빼곡하게 쌓여있을 것이고 더 있다면 집에서 쓰지 않는 잡동사니가 있을 것이었다. 아내가 옆집 여자와 함께 근처 재래시장에 다녀온다며 나갔다. 어제 시장에 다녀오고도 주책 없이 옆집 여자는 굳이 쉬어야 하는 아내를 불러내 또 시장에 간 것이다. 더구나 그 집에서 김치까지 함께 담글 계획이라니 정말 너무 귀찮은 존재다. 그의 집은 간단하게 데우거나 끓이기만 하는 반조리 음식이 대부분이었다. 처음에 간편해서 먹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입에도 잘 맞아서 따로 밑반찬 같은 건 필요 없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활짝 열었다. 아내의 옷이 여름옷과 겨울옷으로 나뉘어 가지런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소매가 긴 검정 벨벳 원피스를 꺼냈다. 겨울옷이지만 디자인이 단순하면서 세련된 것이 초상화로는 딱 맞을 것 같았다. 안방 한쪽에 어제 모아둔 화구가 보였다. 그는 필통을 열어 연필을 확인했다. 손때 묻은 H, 2B, 4B, 6B 연필이 있었으나 그중 6B 연필이 많이 달아 있었다. 6B 연필과 밝게 표현할 지우개가 조금 더 필요했다. 최근 구입한 전동 지우개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작은 방으로 갔다. 아내가 옆집 여자의 성화에 급히 일어났는지 이불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가 두 팔을 벌려 이불을 들어 올리자 툭 묵직한 책이 떨어졌다. 아마도 아내는 잠자기 전 이불 속에서 책을 본 모양이었다. 이불을 깨고 보니 떨어진 책의 표지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미순이라 쓰여 있었다. 그대로 두고 연필을 찾으려 하다가 책을 들었다. 정신분석과 심리치료란 제목의 책은 표지도 딱딱하고 아주 두꺼웠다. 가만히 이미순이라 쓰인 곳을 만져보았다. 이미순, 이미순. 성은 다르지만 아내의 어릴 적 이름이다. 책장을 넘겼다.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는 곳이 여러 곳 보였다. 특히 역행성 해리 기억장애란 곳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 있었고 상담과 최면과 사고 이전의 상황 재현이란 곳에도 줄이 쳐져 있었다. 책갈피는 거기에 끼워져 있었다. 그는 그 책 하단의 이름이 왜 이미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내는 분명 김미순이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미라로 개명을 했다. 그러면 김미라로 쓰여 있어야 한다. 미수는 어릴 적부터 부르던 이름이라 그의 입에 더 잘 붙었다. 어쩌면 이 미순에게서 빌려온 책일 것이다. 그는 다시 연필과 지우개를 찾기 위해 뒤적이다가 창고방을 떠올렸다. 그 방은 아내의 짐이 대부분이므로
그가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다. 어쩌면 전에 아내가 집안 정리를 할 때 연필과 지우개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었다. 창고방은 잠겨 있었다.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빳빳한 비닐 부채를 찾아 손잡이 옆 문틈에 깊게 찔러 넣었다. 소리 없이 방문이 열렸다. 역시 생각한 대로 책과 서류와 상자 몇 개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워낙 작은 방이고 보니 사람이 드나들며 뭔가 하기에는 턱없이 좁았다. 먼저 연필이나 지우개가 있을 법한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아내의 액세서리 몇 점과 작은 증명사진과 거실에 걸린 그림과 같은 반명함판 사진이 있었다. 다른 상자를 더 열어볼까 하다가 아내가 일부러 잠가놓은 방에 들어간 것을 알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그만두었다.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항상 놓아두던 소파의 팔걸이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이 구석으로 떨어졌다. 손을 뻗어 더듬거리자 아까부터 찾고 있던 지우개와 연필이 있었다. 이것으로 우아하고 멋진 초상화를 그릴 준비는 다 되었다. 아내가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긴 소파에 누웠다. 세로로 늘어진 베란다의 버티컬 사이로 성근 머리빗 같은 빗줄기가 머리 위에 걸쳐졌다. 매미도 쉬는지 사방이 조용했다. 눈을 감고 빛이 머리를 빗기다. 빛을 머리에 새기다. 머리가 빛을 빗기다. 빛이 지나가다 움직이다 살아나다 따위를 생각하며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사방이 어두웠다. 아득히 먼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바닷속 저쪽에서 번쩍이며 다가오는 그것이 자꾸 앵앵거렸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건 꿈이야. 눈을 떠야지. 이건 악몽. 이마에 힘을 주며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다시 매미가 울었다. 도대체 김치는 뭐하러 담그는 건지, 전처럼 조금씩 사 먹으면 될 일에 왜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내를 데리러 가볼까 하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촌분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모처럼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다. 아내는 방학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곧 가야 한다고 했다. 밤낮으로 공부하는 고등학생을 쉴 새 없이 가르쳐야 하는 일이란 녹록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소파에 누운 채 텔레비전을 켰다. 한여름 휴가철에 보내는 일요일이라 그런지 평일에 했던 드라마를 재방송하거나 오래전 영화관을 휩쓴 남양 특집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요즘은 종종 드라마에 빠져들곤 했다. 그림을 그리다가 매일 보던 드라마를 놓치기라도 하면 일요일에 재방송을 한꺼번에 몰아보며 눈물을 찍어내기도 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내가 돌아왔다. 양팔 가득 크고 작은 반찬통을 한아름 안고 있었다. 뭘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그걸 누가 다 먹어? 그 말에 대답도 없이 아내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다. 된장찌개를 가스불에 올려놓고 욕실에 가면서 내내 미소를 지었다. 그가 반찬을 정리하는 동안 샤워를 마친 아내가 머리에 수건을 말아 올리고 주방으로 왔다. 때마침 밥솥이 김을 뿜어 올렸다. 아내는 멸치볶음과 장조림, 열무 물김치와 배추 겉절이까지 작은 접시에 옮기며 바삐 상을 차렸다.
평소에 없던 된장찌개까지 있으니 침이 자꾸 고였다. 그는 낯설지 않은 밥상에 코를 빠뜨리기라도 결심한 사람처럼 밥을 2공기나 비워냈다. 아내는 수저도 들지 않고 내내 맛있게 먹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맛이 어때? 물어보나 마나지. 기막힌데? 그는 아내 손에 수저를 쥐어주었다. 쳐다보지만 말고 당신도 먹어. 진짜 끝내주는 맛이야. 밥을 먹자마자 그는 마신 물을 입에 물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을 가져왔다. 요즘 이런 쪽에 관심 있어? 이런 전문 서적이 골치 꽤나 아플 텐데. 고등학생들 지도하는 거 장난 아니지? 그래도 이런 책을 다 보다니 당신 정말 학구적이란 말이야. 멋져. 빌린 거야? 성은 다르지만 당신 이름하고 같던데? 아내는 놀라 책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불편할지도 모르는 그 이유를 따져 묻지는 않았다. 저녁상을 물린 후 그는 아내에게 멋진 겨울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잠깐 풀어내리기를 요구했다. 새로 초상화를 그릴 거야. 사진을 먼저 찍어놓고 천천히 보면서 그릴 거거든? 그는 혹시 아내가 이 무더운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앉아있을 것을 걱정할까 싶어 잠깐 사진만 찍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창밖에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결심을 한 듯 창고방에 들어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아까 낮에 그가 열어보려다 만 상자였다. 아내는 그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 사진을 그려줘. 그건 아내의 독사진이었다. 그것을 내밀고 그의 눈을 보던 아내는 생각나는 게 없냐고 물었다. 멍하니 있는 그에게 아내는 다른 사진 하나를 더 꺼내들었다. 꽃다발을 손에 든 교복 입은 여학생과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교정에서 찍은 듯 보이는 사진은 오래돼 보였고 멀리서 찍었는지 얼굴도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내가 책도 보고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옆집 아줌마가 전에 맛있게 먹던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저녁상을 차려본 거야. 아까처럼 늘 엄마랑 먹던 음식을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멀리 학교 기숙사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20년 전 엄마랑 아빠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아빠는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마냥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여기 이 사진 속 이 애가 바로 나야. 엄마와 아빠 딸 이미순. 아빠가 가끔 놀리느라 미순아 하고 부르면 엄마랑 나랑 함께 쳐다봤잖아. 엄마 이름 김미라에서 미를 따고 아빠 이름 이상순에서 순을 따서 지은 이름이잖아. 엄마의 어릴 때 이름이기도 하고. 아빠, 듣고 있어? 그의 시선은 멍하니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갔다. 손은 아까 본 사진 중 꽃다발을 든 여자아이를 짚고 있었다. 예전에 어느 무더운 여름에 휴가를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 끔찍한 날이었지. 사고가 났거든. 반대 차선에서 넘어온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조수석에 앉았던 엄만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돌아가셨어. 부상을 입은 아빠는 치료도 거부하며 계속 엄마를 살려내라고 야단이었지. 그렇게 펄펄 뛰던 아빤 결국 병이 난 거야. 한순간에 지난 20년의 기억을 다 날려버렸거든.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어.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예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면 나아질 수도 있다고. 아빠가 신혼초에 살던 이 집에 다시 들어와 살게 된 건 정말 다행이야. 아빠가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옆집 아줌마가 신경을 많이 써줬어. 전에 엄마와 엄청 친했대. 아빠가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 은근히 기대했는데 아빠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이젠 그만 아빠로 돌아와줘. 제발. 나 정말 죽겠어, 아빠. 아내가 뭔 소리를 하는 것인지 화가 났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벌써 어둠이 덮은 창 너머 먼 곳의 도로가 붉게 꿈틀거렸다. 그 붉은 빛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리본을 그리듯 몇 줄기가 한 곳에 모이기도 했다. 꼬일 듯 모였던 빛들이 제각각 휘돌아 나와 질주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저 많은 자동차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저녁마다 몰고 오는 빛은 아침이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또 밤마다 빛을 몰고 오겠지. 자꾸만 몰고 오는 빛을 사람들은 어디에 두는 걸까? 빛나는 기억을 데려와 쌓은 아내의 창고에 미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촘촘한 불빛이 박힌 먼 곳에서 가느다란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머릿속을 울렸다. 머릿속을 헤집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는 어두운 터널을 들락거리다 차츰 잦아들었다. 어느새 그의 볼이 젖어 있었다. 이어 낮으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그녀를 덮었다. 여보, 이러면 안 돼. 우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 우리에겐 제대로 된 가정이 필요해. 이제 다 그만둬. 앞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일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며 뒷걸음을 쳤다. 아빠. 그는 아내 손에서 사진을 빼앗아 반으로 찢었다. 그의 손에 아내의 동그란 눈이 꽂혔다.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만큼 잘게 찢고 두 손을 들어 허공에 뿌리자 불규칙적인 조각이 제각각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 바닥으로 아무렇게나 흩어진 것들의 절반은 뒷면이고 나머지는 앞면이겠지만 서로 붙이기에 조각들은 너무나 작았다. 아내의 비명이 짧게 지나갔다. 그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자신 있었다. 아내는 주저앉아 반쯤 입을 벌린 채 조각들을 하나씩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는 초상화를 보며 이를 물었다. 지금 막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도 앞으로 여기서 함께 지내면 예전처럼 행복해할 것이 분명하다. 아내와 처음 만난 그때처럼,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신혼 시절의 그때처럼 아내는 곧 다정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네, 류희경 작가님의 퍼즐 맞추기였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소설로 담아내신 작품이었습니다.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바라면서요.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